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벌써 일주일 지났네요. 6월 평가원 대비 문법 실전 문풀 특강. 자,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6월이죠. 우리가 3월 모의고사를 치른 지가 정말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아주 중요한 시험, 이제 6월 모의고사가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 내신 준비하시고 다른 과목도 준비하느라 너무 고생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또 6월 모의고사가 이제 한 3주, 2주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좀 긴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전체 올해 수능의 방향성을 제시해줄 아주 중요한 모의고사이고, 여러분들에게는 수시나 이제 정시에 중요한 이 길을 안내해줄 지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은 무조건 잘 봐야 하는 시험인 것 같아요. 3월이나 4월은 뭔가 나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었다면, 이번 시험은 어떻게든 잘 봐야 되는 시험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제 문법 수업이 문제풀이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혹시나 아직까지 기초가 정리가 안 됐거나 아니면 기초가 정리됐어도 개념적으로 한 바퀴를 제대로, 심화적인 부분까지 제대로 돌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서 일단은 젠마쌤이 수업을 하고 계신 여러 학원에서 여름방학 때 4주 정도의 시간을 내서 문법 특강을 처음부터 기초부터 심화까지 개념 정리를 한 번 더 할 수 있는 수업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그때 우리 또 현강에서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세 문제를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이 각자 가지고 계신 주간지 이 시즌 3일 겁니다. 시즌 3의 에피소드 1이죠. 그 주간지를 참고하시든가 아니면 자료가 없으신 분들은 카페에 게시되어 있는 PDF 파일 몇 장 안 됩니다. 그거 출력하셔가지고 문제를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이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첫 번째 문제부터 시작해 보죠. 1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이제 단어에 대한 문제인데요. 단어 중에 합성어와 파생어를 구분하는 능력이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직접 구성 요소라는 개념을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 2학년 쪽에서는 잘 다루지 않고요. 3학년 문제라고 이제 할 수가 있죠. 물론 표시는 2점으로 되어 있지만 3점이라고 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학생과 선생님의 대화가 나와 있고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예시를 가지고 하나하나 맞춰보는 방식의 문제입니다. 당연히 이 예시에 대해서 기본적인 분석이 돼야겠죠. 일단은 학생의 이제 말을 한번 보시죠. 미물고기에 있는 접두사 미는 할 때, 여러분 미물고기가 뭔지는 알 겁니다. 미물고기의 직접 구성 요소가 아니라 하는 순간, 직접 구성 요소가 뭘까? 자,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요, 이겁니다. 1차적으로 이겁니다. 1차적으로 분리되는, 그러니까 안에는 접사나 어근이나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있단 말이에요. 복잡한 단어들은. 그렇기 때문에 제일 처음으로 잘리는 그런 요소를 직접 구성 요소라고 합니다. 제일 처음에 잘리는 거죠. 그래서 미물고기에 있는 접두사 미는 민물고기의 직접 구성 요소가 아니라 라는 걸 얘가 깨달았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쉽게 말해서 민물 더하기 고기이냐 아니면 민 더하기 물고기이냐의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민물을 직접 구성 요소로 분석할 때 나오는 것이군요 라고 이해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민물고기를 분석을 할 때는 민 더하기 물고기가 아니라 민물 더하기 고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이제 왜 민물고기가 파생어가 아니라 합성어인지 알겠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기본적인 합성어 파생어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라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제가 수업 시간에도 정말 많이 드는 예시 중에 하나인데요. 야채볶음이라는 단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상한 학생이 아니고서는 아주 정상 비정상을 얘기하는 거 참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야채볶음을 반으로 나눠봐 라고 하면 야채볶다에다가 음을 더하진 않죠. 그쵸? 야채에다가 볶음을 더하죠.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 나오는 점선대로 야채볶다에 음을 더했을 경우에는 이게 파생어가 되거든요. 왜냐면 어근에 접사가 붙은 거니까. 그런데 야채에다가 볶음을 더해서 정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잘라주면 이거 더하기 이거는 명사 더하기 명사니까 합성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구성 요소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합성어로 되기도 하고 파생어로 되기도 해요. 되기도 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답이 나올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나온 것인데요. 자,
어쨌든 학생은 이제 이해를 했어요. 민물고기는 민 더하기 물고기가 아니라 민물 더하기 고기군요. 여기까지 이해를 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물과 고기가 더해서 왜 이게 합성어인지 알겠어요 하니까 선생님 뭐라고 해요? 그래, 시끄럽고 밑에 건 한번 해봐. 그래서 밑에 있는 단어들 5개에 대한 정리가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걸 어떻게 자를 것인지에 대해서 천천히 분석을 한번 해보시죠. 나들이옷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나들이옷. 자, 이건 근데 어떤 방식으로도 경우의 수가 생기지 않는 것 같은데요. 정상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면 나들 더하기 이옷 이렇게 자를 수도 없고요. 나 더하기 들이옷 이렇게 자를 수도 없죠. 이렇게 잘라진다는 거는 명확합니다. 자, 그러면 앞에 있는 게 A고 뒤에 있는 게 B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필기를 해보죠. A는 나들이가 될 거예요. 나들이 같은 경우는 형태소가 어떻게 되나요? 자, 일단은 자, 형태소를 완전히 구분하진 않겠습니다. 어근 접사로만 구분해보죠. 나들다의 나들과 이라는 접사가 딱 붙어요. 그 다음에 이제 B 요소가 들어오는 거죠. B 요소는 당연히 옷일 겁니다. 자, 그러면 A와 B의 정체를 한번 파악을 해보죠. 나들이 같은 경우는 나들다에 이가 붙은 거니까 자, 여기가 지금 접사입니다. 동그라미 친 게 접사예요. 그러니까 나들이는 합성어겠어요? 파생어겠어? 당연히 파생어죠. 됐죠? A는 파생어고 B는 명사입니다. 자, 여기가 어근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고 파생어이지만 어쨌든 파생돼서 명사로 바뀌었어요. 파생 명사가 됐다는 것은 여기도 하나의 어근이 됐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직접 구성 요소 때문에 A와 B를 더했을 때 결과적으로 이 단어는 합성어가 된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야채볶음도 마찬가지예요. 야채 더하기 볶음은 합성어지만 야채볶다에 음을 더했다고 잘못 판단하면 파생어로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파생어이지만 어쨌든 여기는 이미 파생돼서 어근이 돼버렸어요. 두 번째입니다. 눈웃음 보세요. 자, 이것도 이제 우리가 흔히 눈웃다 라는 말을 쓰나요? 안 쓰죠. 눈웃다에 음이 붙은 것 같아요? 아니죠. 눈에다가 웃음이 더해졌다는 건 명확합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A 요소를 잘 보시면 여기는 뭐 당연히 눈이 될 것이고 여기다가 B 요소가 더해졌는데 여기는 웃음은 파생어인 거 알고 있죠. 웃다에 음이 붙은 겁니다. 그러니까 웃다에 음이 붙었어요. 직접 구성 요소는 눈 더하기 웃음입니다. B의 어떤 정체를 파악해 보죠. 웃다에 음이 붙었어요. 여기가 접사라는 거 알 것이고 그럼 B는 파생어가 될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눈도 A에서는 어근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B 역시 어근이라고 할 수가 있죠. 파생 명사니까 명사로 파생이 됐어요. 이 덩어리 자체는 어근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우리가 합성어라고 판단을 합니다. 됐어요? 그 다음 문제가 되는데 드높이다는 자, 드높다에 이가 붙었을까요? 아니면 높이다에 드가 붙었을까요? 라는 이제 논란이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잘라도 되고요. 이렇게 잘라도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교과서에서도 이걸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진 않아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자, 지금 이 문제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제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자르든 이렇게 자르든 직접 구성 요소에 접사가 들어있다는 건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이렇게 잘라보자. 좀 더 자연스럽게 드 더하기 높이다로 잘라보죠. 그러면 A에 드라는 말이 있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접사입니다. 그 다음에 B 요소에 높다라는 어근에 E라는 사동접사 그 다음에 어미가 붙은 형태입니다. 자, 여기서 나온 접사를 다 찾아보죠. 어쨌든 여기가 접사입니다. 드라는 게 접사고요. E가 접사야. B의 정체를 보면 여기는 파생어죠. 여기는 뭐라고 해야 되냐? 여기는 뭐 파생어, 합성어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지금 요소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 이 드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접사가 됩니다. 자, 파란색으로 적을까요? 자, 드는 접사가 되고 높이다는 파생어이지만 어쨌든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어진 어근의 역할을 하게 되죠. 접사 더하기 어근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당연히 파생어라고 하죠. 됐어요?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집집이는 당연히 이렇게 자를 수가 없죠. 집 더하기 집이로 자르지 않겠지. 집집마다란 뜻이니까 이렇게 잘라야 될 겁니다. 그러면 A는 첩어죠. 집과 집이 더해진 합성어일 것이고
그 다음에 B는 E라는 말이 붙은 접사가 될 겁니다. 여기 접사가 될 것이고요. 여기는 접사가 없어. 그럼 여기는 집 더하기 집이니까 합성어야. 합성어에 결국 합성어는 어근이죠. 그리고 여기 B 같은 경우는 E니까 접사가 되겠죠. 우리 접사는 파란색으로 적기로 했지? 여기는 접사가 됩니다. 어근 더하기 접사니까 당연히 여기도 파생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이해가 되나요? 놀이터도 보세요. 놀 더하기 이터가 아니겠지. 당연히 놀이터 이렇게 잘라야겠죠. 그럼 이게 직접 구성 요소라면 A 같은 경우는 놀다에 E가 붙은 거니까. 그쵸? 그 다음에 B에 터라는 말이 붙습니다. 기본적으로 B에 터라는 이 단어 모르는 학생이 있을까봐 이거 명사입니다. 명사요. 그래서 여기는 당연히 어근이 될 것이고 여기는 놀다에 E라는 접사가 붙어 있죠. 그래서 여기는 파생어가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놀이라는 파생 명사가 돼서 이건 어근이 돼버렸어. 그 다음에 여기는 명사니까 당연히 어근이죠. 그래서 여기는 합성어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쭉 보니까 어때요? 직접 구성 요소를 나누기만 하면 안에 접사가 들어있든 뭐가 있든 괄호 안에 묶인 것들이 다 어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 이걸 잘 자르기만 하면 이게 합성어인지 파생어인지 쉽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분석을 해놓고 이제 보기를 보겠습니다. A는 자, 맨 위에 부분입니다. 직접 구성 요소 중 하나가 합성어인 할 때 합성어이다. 합성어인 건 맞죠? 그런데 구성 요소 중 하나가 합성어래요. 자, 하나는 뭐야? 합성어가 아니라 파생어였지?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오답이야. 지금 적절한 거 찾는 거예요. 오답. 여기를 파생어로 바꿔줘야겠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B는 그 직접 구성 요소 중 하나가 파생어인. 좋다. 파생어입니다. 직접 구성 요소가 중 하나가 파생어인 합성어이다. 합성어네요. 자, 그래서 B가 정답이 됩니다. 이거를 분석하고 나면 그 다음엔 하나하나 맞춰보면 금방 끝나는 거야. B가 정답이 2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제 3번 볼게요. C는 그 직접 구성 요소 중 하나가 합성어인. 자, 보니까 합성어 아니네. 여기 파생어네요. 파생어인 파생어이다. 여기까지 맞았는데 여기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오답. 자, 네 번째 보기 볼게요. D는 구성 요소 중 하나가 파생어인 하는 순간 틀렸죠. 왜? 이게 합성어니까. 틀렸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파생어가 맞지만 구성 요소 중 하나는 합성어가 됩니다. 그래서 오답이 됩니다. 됐어요? 자, 다음 마지막 보기 볼게요. 놀이터 E는 그 직접 구성 요소 중 하나가 합성어래. 자, 놀이 자체가 지금 합성어 아니었죠. 파생어였죠? 틀렸네요. 결과적으로 파생어이다. 이것도 틀렸네요. 둘 다 틀렸으니까 오답이 됩니다. 자, 어때요? 지금 정리를 쭉 해보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직접 구성 요소를 나눌 줄 아는 것, 그리고 그 구성 요소별로 묶인 어근 접사를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이게 합성어인지 파생어인지를 구분해내는 능력입니다. 이 문제는 되게 중요한 문제이면서 여기 나오는 예시들이 대부분 다른 시험에도 나오는 예시들이야. 그래서 생뚱맞은 예시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판단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되게 어떻게 하면 간결하고 딱 떨어지는 예시들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 문제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역시 단어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표기 문제야. 그러니까 표기된 것들을 판단을 하는 거죠. 표기 원칙을 바탕으로. 자, 이번엔 전미사가 붙어서 된 말 중 일부라는 이거 중요한 테마입니다. 1학년 교과서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1학년 1학기 기말고사쯤에 이 교과서에 실려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아마 한두 문제를 풀었을 거예요. 내신에서. 그만큼 중요한 얘기고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얘기가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뭐 지겹게 봤죠. 원형을 밝히냐 밝히지 않냐. 자, 이것도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을 것이고, 중요한 것은 이 전미사가 붙어서 된 말에 이나 음이라는 아주 일반적인 접사, 이나 음이라는 아주 일반적인 접사,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나 음 이외의 모음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말에 여기서는 어간이라고 설정이 됐죠.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로 된 거 또는
다른 품사로 바뀐 것, 이런 조건들을 준 다음에 이 조건에 어디가 부합하냐 하는 것들을 묻는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 나오는 예시들도 대부분 나오는 것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버리지 마시고요. 이 문제에 나오는 예시들을 좀 계속 속속으로 정리해서 머리에 넣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문제가 지금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요약을 좀 해봤습니다. 기억, 니은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어간에 이나 음이 붙었어. 자, 이나 음이 붙었어. 또는 이나 음이 붙었어. 그리고 명사가 됐어요. 명사가 됐어요. 조건이 똑같죠. 조건이 똑같은데 기억과 니은이 다른 이유는 여기죠. 어간의 뜻이 유지되는가, 어간의 뜻과 완전히 멀어지는가, 이 두 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거죠. 길다라는 어간에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됐어요. 길이라는 명사가 됐어요. 길다와 길이, 어간의 뜻과 명사, 바뀐 명사의 뜻이 일치하죠. 길다를 형용사로 얘기하면 길다고, 명사로 얘기하면 길이잖아. 의미가 똑같죠. 그러니까 원래 형태를 밝혀줘. 어디의 원래 형태? 어간의 원래 형태를 밝혀줘. 믿다나 믿음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나올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많이 봤죠. 이런 거. 높다에 이가 붙은 경우, 또는 뭐 깊다에 이가 붙은 경우, 울다에 음이 붙은 경우,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여기에 해당되겠죠. 자, 이제는 어간에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가 돼서 똑같이 됐는데 어간의 뜻과 완전히 멀어진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거래. 목걸이나 걸음. 거기 나와 있지만은 뭐 병을 얘기하거나 또 다른 뜻을 얘기하거나 이런 단어로 바뀐 것들은 걸다의 리을, 이런 것들이 연철, 그러니까 이어적기가 돼도 되고요. 걸다의 리을이 연철되죠. 뭐 대표적인 단어로 이런 게 있지 않냐? 놀다에 음이 붙어서 명사가 됐는데 놀다라는 의미 말고 뭐 도박이라는, 그렇죠? 의미로 바뀐 노름이라는 단어 있잖아. 이런 것들은 어간의 뜻과 멀어졌기 때문에 그냥 원형을 밝히지 않아도 된다라는 규정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어간에 이나 이제는 이외의 모음이 다른 것들이 붙어서 다른 품사로 바뀐 거야. 이때는 원형을 밝히지 않습니다. 이런 조건이 없고요. 그냥 원형을 밝히지 않습니다. 왜? 흔하지 않은 접사니까. 나머지 남다에 어지가 붙었어. 올가미 옥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리을 기억입니다. 여기에 아미가 붙었어. 그렇죠? 여러분 익숙한 단어네요. 자, 이런 거 말고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넘다에 우라는 접사가 붙었어요. 우라는 접사는 좀 특이한 접사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접사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넘다에 우가 붙어서 너무라는 부사가 됐습니다. 넘다 동사에서 이렇게 해서 부사로 바뀐 거죠. 너무라는 부사는 이나 이외의 몸으로 만들어서 다른 품사로 돼버린 거니까 굳이 우리가 원형을 밝힐 필요가 없어요. 심지어 뜻도 많이 달라. 그치? 넘다와 너무는. 그쵸? 자,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부터 주어지는 예시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맞춰보는 얘기입니다. 자, 한 번씩 하나씩 볼게요. 맞다에서 파생된 마중은 하는 순간, 아, 여기가 어간이죠. 자, 어간까지 확인했습니다. 자, 어쨌든 원형을 밝히려면 저 자리에 그대로 저게 있어야 돼. 그런데 일단 마중 하는 순간 지읒이 올라갔죠. 어간의 원형을 밝히지 않았네요. 자, 이거를 분석해 보면 맞다에 뭐가 붙은 거겠냐? 웅이 붙은 거죠. 맞다에 웅이 붙었어. 일단 이나 음은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디귿이야. 그렇죠? 일단 기억에 따른 것이다. 틀렸어. 디귿에 따른 것이다 라고 해야 되고, 심지어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은이라고 했어. 밝혀 적은 것도 아니죠. 밝혀 적지도 않았지. 자, 오답입니다. 역시 적절한 걸 찾는 거죠. 일단은 맞다에서 파생된 마중은 할 때 이 웅이라는 접사를 잘 보십시오. 이나 음이라는 접사는 원형을 밝히기도 하고 밝히지 않기도 하지만 이거는 이나 음이 아니니까 무조건 원형을 밝히지 않습니다. 자, 이 단어도 알아두시고. 두 번째 볼게요. 걷다에서 파생된 걸음은, 자, 이 두 번째 선지에다가 별표를 해놓으시고, 여러분이 여기서 되게 많이 헷갈렸을 것 같습니다. 걷다에서 파생된 걸음. 자, 여기까지가 어간인 건 확실하고, 자, 이 어간의 모습이 그대로 유지가 됐냐라고 보면 유지가 되지 않았습니다. 원형을 밝혀 적지 않은 것으로 여기까지 맞습니다. 자, 그러면 겉에다가 음이 됐어. 근데 어쨌든
이유를 알 수 없게 디귿이 리을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음이라는 접사가 붙었으니까 일단은 디귿은 아닌 것 같아요. 기억이나 니은 중에 하나겠지. 자, 그러면 어간의 뜻이 원래 그 바뀐 이 말과 의미가 일치하는가, 유지되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걷다를 동사로 하면 걷다고요. 명사로 하면 걸음이지. 걷다와 걸음은 사실 똑같은 의미죠. 의미상으로는 거의 변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맞지만 어때요? 니은이 아니라 기억이라고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모순이 생기지 않냐? 어간의 원형을 밝히지 않았는데 어간의 뜻이 유지됐어. 그러니까 이거랑 이렇게 연결된 거잖아요.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건 때문이 아니야. 이 부분은 이미 알고 있는 학생들, 눈치챈 학생도 있겠지만 이건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걷다에서 걸음이 돼버린 거는 용언의 불규칙 활용 때문입니다. 자, 이 불규칙 활용 같은 경우는 접사에 의해서 나타나는 활용은 아니고요. 불규칙 활용하는 동사들이 있죠. 또는 형용사들이 있죠. 그런 것들 때문에 벌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 묻다 같은 거죠. 묻다나 있다 뭐 이런 겁니다. 묻다, ask, 뭔가 물어보는데 물음 이렇게 바뀌죠. 있다는 이음 이렇게 바뀌죠. 이렇기 때문에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 이유가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런 접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기억에 따른 것이므로 2번도 오답이 됩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자, 세 번째 보기로 넘어가 보시죠. 세 번째 보기. 막다에서 파생된 막에는, 자, 막에 분석해 볼까요? 막에다가 뭘 더한 걸로 알고 있어? 에라고 알고 있죠. 여러분, 이 에는 어때요? 이나 음이 일단 아니니까 기억 니은이 아니야. 얘는 무조건 디귿이라고 가야 돼. 근데 니은에 따른 것이다 했으니까 일단 틀렸어. 그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었는지 한번 볼까요? 막다의 어간이 막이니까 막에서는 이 여기 기억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없죠. 지금 원형을 밝혀 적지 않은 것으로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디귿에 따른 것이다 니은에 따른 것이다 하니까 틀렸죠. 자, 이 단어도 잘 알아두시고요. 자, 오답이 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보기 볼게요. 넘다에서 파생된 넘어는 할 때. 제가 아까 넘다에서 파생된 너무를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넘어가 나왔죠. 넘다의 어간은 여기까지이고요. 넘다에서 파생된 넘어가 됐습니다. 이거 분석해 보시면요. 넘다에 접사가 어가 붙은 겁니다. 어라는 거는 이나 음이 아니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야 돼요? 디귿으로 가야 되죠. 디귿에 따른 것이다. 맞네요. 자, 그러면은 어간의 원형을 밝혔나요? 안 밝혔나요? 미음이 저 위로 올라가서 연철돼 버렸지. 그러니까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은 것으로 이것도 맞네요. 그래서 여기가 정답이 됩니다. 품사가 바뀌었잖아 또. 넘어라는 것에 대한 품사도 알아두십시오. 이 넘어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넘어라고 하면은 저쪽 반대편 공간, 어떤 쪽으로 멀리 있는 어떤 공간, 산 넘어 이렇게 얘기하죠. 강 넘어 이렇게 얘기하지. 그래서 그 공간을 얘기하는 명사입니다.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5번 선지도 확인해 보죠. 놀다에서 파생된 노름은 아까 얘기했던 요 예시입니다. 그래서 놀이라는 어간이 있고요. 파생된 노름 하면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았죠. 여기까지는 맞는데 어때요? 놀다에 음이 붙었잖아. 음은 어쨌든 디귿과는 관련이 없는 것 같아. 이나 음이니까 여기죠. 그런데 어간의 뜻과 멀어졌다고 했어. 그래서 여기에 해당한다고 했으니까 니은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5번은 여기 때문에 오답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많이 봐왔던 형태일 겁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한 번만 좀 제대로 생각해서 머릿속에 딱 정리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요 비슷한 얘기가 나오자마자 이거구나 하고 바로 풀 수 있는 뭐 그런 얘기였어요. 특히 이나 음이라는 접사 그리고 이나 음이 아닌 접사 복잡하긴 하지만 원래는 이 니은의 경우는 거의 없고요. 대부분 이나 음이 붙으면 원형을 밝힙니다. 그리고 이나 음이 아닌 것들은 원형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이나 음이라는 접사가 너무 많이 쓰이기 때문이죠. 정말 흔한 접사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 이어적기를 하거나 그렇게 소리 나는 대로 그냥 원형을 밝히지 않고 써버리면 나중에 혼란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원형을 밝혀줘 웬만하면 이나 이외의 접사들은 흔하지 않은 것들이니까 그냥 막 써도 상관없어요. 우리 언어 생활에 크게 지장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규정을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잘 한번 규정 자체도 되게 중요하니까 규정 자체를 잘 외워두시고요. 여기 나오는 예시들도 자주 나오는 예시니까 꼭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했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좀 소프트하니까 금방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3번 문제입니다. 자, 전통적인 문제죠. 단골 손님이네. 관용어에 대해 탐구한 내용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시가 예문이 쭉 나와 있고 여기 나와 있는 관용어들, 여기 이제 밑줄 쳐 있는 건 다 관용어입니다. 관용어들이 어떤 방식으로 성립하는가, 또는 이 관용어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문제인데요. 그 전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관용어가 성립하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정리를 해놨으면 좋겠습니다. 관용어의 경우의 수입니다. 몇 가지가 있을까요? 4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공부를 했겠지만 첫 번째는 당연히 뭐야? 관형사입니다. 관형사는 품사에 대한 명칭이고요. 이 관형사는 자연스럽게 문장 성분에서 관형어의 역할을 합니다. 관형사는 무조건 관형어가 되죠. 자, 문제는 뭐야? 관형사를 외우지 못한다는 거야. 관형사가 몇 개 안 되는데도 우리는 평소에 자꾸 까먹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형사가 뭔지 외워야 되는 작업이 필요하고 그 예전 제가 찍어놓은 영상들 보시면 그 중에 품사에 대해서 뭐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서 관형사에 해당하는 16개를 제가 정리했었는데 그거 다시 보시면서 꼭 외워 주십시오. 두 번째 경우는요, 체언에 조사가 붙은 형태인데 관형어를 만드는 관형 격조사가 붙은 형태입니다. 체언의 관형격 조사 하면 이제 관형어가 되죠. 이때 관형격 조사는 뭐겠어요? 하나밖에 없다고 해서 이걸 좀 외워줘. 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의, 뭐 나의, 장미의, 그렇죠? 구름의 하면 이거 다 무조건 관형어가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경우네요. 조사는 생략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예전에 이거 귀에 못이 박히게 얘기했습니다. 조사는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했어. 그렇기 때문에 조사를 뺀 나머지 체언 단독으로도 관형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시골의 풍경 할 때 여기 관형어지. 시골 더하기 의니까. 근데 이거 없어도 되죠. 시골 풍경 해도 이거 관형어입니다. 어차피 얘를 꾸미니까. 그래서 의가 있는지 없는지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중요한 건 뒤에 나와 있는 체언을 꾸미느냐. 관형어는 체언을 꾸미는 역할을 하니까. 비슷한 느낌으로는 학교 옆, 그치? 교문 뒤, 뭐 이런 것도 있어. 여기에는 이제 의가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편의상 그냥 빼고 얘기하는 경우죠. 이런 것들은 다 품사는 명사지만 문장 성분으로는 관형어가 됩니다. 자, 마지막 4번째입니다. 마지막 4번째는 용언의 경우죠. 어간, 용언도 관형어가 될 수 있어. 어간에 뭐가 붙으면? 전성어미가 붙으면. 이 전성어미를 우리가 관형사형 전성어미라고 하고 이렇게 외웠을 겁니다. 은, 는, 을, 던 뭐 이렇게 외웠을 것 같아. 뭐 여기에는 리을도 있고 니은도 있습니다. 이게 복잡한 것 같지만 어차피 이 덩어리가 뒤에 나오는 체언을 수식한다라는 거, 이 사실만 잘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이 4가지 케이스가 있다는 거 먼저 알아두시고 이제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나의 일기장에는 일에는 정해진 시기가 있는 법이 쫙 나오죠. 그렇죠? 이 중에 밑줄 쳐 있는 보이시나요? 노란색 글씨로 되어 있는 것들 한번 정리해 보죠. 먼저 1번에 해당하는 관형사는 그냥 관형어가 된다고 했어. 관형사 여기 보입니다. 이, 그, 저 보입니다. 아, 이, 그, 저니까 여기도 관형사겠네. 그 다음에 새, 헌, 온, 옛, 웬, 첫, 온갖, 갖은, 모든, 어떤, 무슨, 어느, 허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온갖, 요거 자체가 관형사입니다. 요 3개는 관형사. 관형사로서 관형어가 되는 케이스를 얘기합니다. 그러네요. 그 다음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여기 보입니까? 의 보이죠? 여기도 의 보이죠? 체언 더하기 의의 케이스. 체언 더하기 의의 케이스. 요거는 이제 무조건 관형어가 됩니다. 됐어요? 나머지는 뭐겠냐? 나머지는 그냥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정해진 시기야. 자, 이 명사를 지금 꾸미고 있는 정해진 할 때 정해지다에 니은이 붙은 형태. 그쵸? 여기까지가 어간이고 여기가 엄이니까 있다에 는이 붙은 형태. 있는 법이니 이렇게 체언을 꾸미죠. 그 다음에 방황했던, 방황했다라는 물론 여기는 선어말 어미가 들어있지만 던 해서 이만큼 사춘기 이렇게 꾸미고 있잖아. 이런 것들이 다 여기 네 번째 케이스 어간에 전성 어미가 붙은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좀 정리하자면 어간에다가 관형사의 형태로, 그러니까 관형사로 바꿀 수는 없지만 용언을 관형사로 품사를 뭐 바꿔버릴 수는 없지만 관형사가 하는 기능대로 명사를 꾸밀 수 있는 성질을 전환한 어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성어미라는 말을 씁니다. 어간에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붙은 형태, 이게 이겁니다. 우리는 이 말을 어떻게 이렇게 또 필기를 해보세요. 용언의 관형사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선지에서는 이렇게 바꿔서 나오니까 또 헷갈려. 용언의 관형사형이 뭐냐면 용언에 이 전성 어미가 붙은 이 덩어리를 관형사형이라고 합니다. 어간에 붙은 거를. 이걸 또 바꾸면 또 뭐라고 하냐면 용언에 붙어있는, 어간에 붙어있는 다를 빼고 어미를, 다른 어미를 집어넣은 거니까 용언의 활용형이라는 말도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말들이 나오잖아. 이걸 어렵게 받아들이지 않는 학생이 있다면 정말 칭찬해주고 싶고, 이게 어렵다면 지금부터 외워보십시오. 그래서 어간의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붙은 형태, 용언의 관형사형, 용언의 활용형 다 똑같은 말이야. 자, 근데 이거는 부사어를 얘기할 때도 똑같아요. 어간의 부사형, 전성어미가 붙은 형태, 용언의 부사형 또는 용언의 활용형, 이렇게 가면 다 똑같은 말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정리가 됐다면, 자, 이제 보기를 한번 보시죠. 그나 이나 온가진 관형사가 그대로 관형어로 쓰인 경우입니다. 그렇죠? 맞죠? 그대로 나오죠. 이건 적절하지 않는 걸 찾는 거니까 맞으니까 오답. 두 번째, 정해진, 있는, 방황했던. 여기 나오는 요거는 뭐냐? 용언의 관형사형 나왔네. 그치? 용언의 관형사형이 관형어로 쓰인 경우죠. 이 말이 나왔잖아. 어떤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용언의 활용형이 또는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붙은 형태가 관형어로 실현된 경우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죠. 자, 이것도 역시 맞는 말이니까 오답이 되죠. 세 번째 보십시오. 그나 이는, 자, 이제 관형사의 어떤 의미적 부분을 질문을 했습니다. 이 그나 이는 결국엔 뭐예요? 앞에서 이미 언급된 것을 가리키며, 자, 그는 뭐래요? 그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데, 그 시기는 어떤 시기야? 정해진 시기야. 이걸 가리키지. 앞에서 이미 언급된 것을 가리키죠. 이 구절은 할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 구절 아니야? 그래서 앞에서 언급된 것을 가리키며,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말을 꾸며주는 역할. 당연히 관형어니까, 관형사나 관형어니까 이거 다 수식어니죠. 수식의 역할을 하는 거니까 뒤에 있는 말을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답. 자, 이제 세 번째. 나, 의나, 사춘기에는, 자, 이건 너무 쉽죠? 여기 나오는 의가 눈에 보이기 때문이야. 자, 이 의는 뭐라고 했어요? 관형격 조사라고 했습니다. 체언에 관형격 조사가 결합된 형태가 관형으로 쓰인 경우. 좋네요. 자, 맞는 말이니까 오답. 자, 이제 답은 당연히 5번이 될 것인데, 여기 약간 논란이 있습니다. 그렇죠? 정해진, 물론 1, 2, 3, 4번이 딱 떨어지게 오답이 됐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여기가 답이죠. 정해진, 있는, 온갖, 방황했던. 근데 일단 이걸 묶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어. 그렇지 않냐? 여기는 관형사고 여기는 지금 용언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이걸로 따지면 1번이고 나머지는 이거 4번이잖아. 그러니까 묶을 수가 없다는 거야. 느낌적으로 이미 답이 안 됩니다. 그렇죠? 아, 이미 틀린 말이 돼. 각각 문장에서 생략할 수 없는 필수성분 이렇게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요. 여기다 필기 한번 해보시죠. 관형어는요, 필수성분이 아니야. 관형어는 부속성분의 일종입니다. 물론 필수성분이 부속성분과 같은 카테고리에 있는 건 아니지만 관형어는 부속성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생략이 가능합니다.
관형어가 필수 성분이 되는 경우는 의존명사가 붙어가지고 뺄 수 없는 또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문맥적으로 빼면 좀 이상한 그런 경우가 있긴 해요. 하지만 문장에서 여기 나오는 모든 말들이 각각 생략할 수 없는 필수 성분이라고 보기엔 좀 무리가 있다라는 거죠. 굳이 한번 따져볼까요? 예를 들면 정해진, 이거는 빼도 되지 않나? 이래는 시기가 있는 법이 이래도 자연스럽죠. 이거는 생략할 수 있어. 있는은 어때요? 정해진 시기가 법인 이상한데, 그쵸? 있는 법인이 할 때 여기는 문맥적으로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생략할 수 없다라고 보십시오. 물론 이 디테일로 들어가면 문법적으로는 좀 복잡하긴 합니다. 온갖 하면 당연히 이 구절은 온갖 실현으로 할 때 이거 빼도 되죠? 생략 가능. 방황했던 사춘기에 온갖 실현으로 방황했던 하니까 실현으로 사춘기에 이상하죠? 이거 있어야 됩니다. 이건 생략할 수 없어.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 왜 나왔냐면 관형어로서의 어떤 느낌보다는 서술어로서의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생략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푸는 문제에서는 그렇게 복잡하게 안 나오니까 너무 긴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쨌든 5번은 틀린 말이니까 여기가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세 문제 풀어봤는데요. 여기에는 오늘 같은 경우는 단어에 대한 얘기나 또는 이 표기법, 맞춤법을 주고 그 맞춤법에 맞는 표기, 제대로 된 것들을 찾아내는 문제, 그리고 마지막에 문장 성분에 대한 얘기들 또는 합성어, 파생어를 구분하는 직접 구성 요소라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문제들을 정말 나름 고민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꼭 필요한 그 이론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그런 문제들을 정리해 놓고 있으니까요. 지난 시간, 이번 시간에 나왔던 실전 문제들 잘 정리해서 나오는 예시들도 따로 적어 놓고 해서 열심히 정리해 보셔서 좀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 즐거운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